이게 실제 영상이라고? 한국의 무기들이 이런 성능을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정도 기술은 아직 중국도 못하는 거라고.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오롱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 광둥 지역에서 태어나 현재는 베이징 근교에 자리 잡은 한 군수물자 제조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꿈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우리 중국의 위력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 군대의 위풍당당한 행진 영상, 대규모 병력과 화려해 보이는 무기들을 보고 자랐기에 당연히 우리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중국 군사력 관련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자괴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우리 중국 군사력의 현실을 꼬집는 기사들을 보면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을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뭐하러 한국 뉴스를 찾아보냐고요? 한국이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무기 수출을 점점 늘리고 있고 반도체 산업도 탁월하며 여러모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 같아서 왠지 신경 쓰이고 불쾌해서 더 자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난하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연료 대신 물러온 미사일, 중국 무기의 허점 드러나다제 눈에 그 문장이 번쩍 꽂혔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깎아내리려는 선전이겠지 라고 무시하려 했지만 기사를 읽어보니 사실에 근거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기사 하단에는 여러 해외 언론, 심지어 중국 내부 소식통이 전한 증언까지 구체적으로 인용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마저 중국 무기 생산 과정의 구조적 부패와 검증 시스템의 부재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코멘트를 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중국 전체를 한낱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묘사해놨고 그 무책임하고 부실한 무기 개발이 대외적으로 큰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군수물자 제조업체 현장에서 보고 겪은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오히려 부정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직업은 군수물자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공학적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거대한 서류 뭉치와 온갖 대외 홍보 자료를 포장하는데 급급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상부에 잘 보여서 예산을 더 타오고 또 그 예산 중 얼마나 내 몫을 챙길 수 있는가 하는 치졸한 계산법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도 잘 압니다. 게다가 한국이나 미국 언론에서 중국 무기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할 때마다 상부에서는 우리에게 긴급 지침을 내립니다. 영상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라. 홍보 영상을 배포해서 전 세계에 우리 위력 과시하라. 어떻게 해서든 외신을 무마할 자료들을 만들어내라. 기술적 결함을 개선하라는 지시는커녕 그저 선전에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실제 무기가 엉망으로 만들어져도 외부에 들킬 리가 없다는 자만심이 팽배합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국방 전문가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무기 하나를 만들 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철강, 센서, 모든 부품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 글로벌 수출 실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는데 이건 그냥 말뿐이 아닌 실제 수출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한국 따위가 우리보다 먼저 무기를 수출해 먹고 큰 돈을 벌어가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꾸준한 추세라는 게 더 가슴 아픕니다. 더군다나 중국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무기가 언젠가 진짜 전쟁터에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며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장에서 미사일에 주입해야 할 연료가 다른 곳으로 빼돌려져서 물이 대신 채워진 채 창고에 보관됐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은밀히 떠돌던 소문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사실로 거의 확정돼 버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 현장에서 비슷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무 중에 창고를 둘러보는데 상표도 안 붙은 이름 모를 드럼통에 미사일 연료가 들어있어야 할 구역에 누가 봐도 맹물로 추정되는 투명 액체가 썰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관리 담당자 말로는 이미 출고 처리된 자산이라고 하더군요. 출고된 자산이라면 원래 정식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됐어야 했는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무기가 제조되지 않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연료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마도 상부에서 빼돌려서 불법 거래나 횡령을 했겠지요. 이런 썩어빠진 구조가 군수산업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 한국 신문에서 비웃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저 역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뭐라 할 면목이 없다는 생각도 스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무기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번 해외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핵심 센서나 반도체 부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우리 회사 내부 개발팀도 없지는 않지만 과연 제대로 된 부품을 만드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시제품을 몇 개 만들어서 상부에 올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더 이상 개발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정말 필요한 건 정밀 테스트와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집념인데 그런 건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 SK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제가 군수 엔지니어 동료들과 술 한잔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화제가 한국 기술력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 따위가 뭔 대수라고 하고 욕부터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자격지심 같은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제 동료 중 한 명, 이름이 장쇠칭인 녀석이 있는데 이 자식은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 친한파라고 알려져서인지 한국이 우리보다 우월한 점을 말도 안 되게 길게 열거해댑니다. 야, 바오롱, 너도 알잖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를 사용해본 우크라이나 쪽 병사들 인터뷰했는데 러시아 장비가 생각보다 고장이 잦다고 하더라. 근데 중국 무기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장쇠칭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당장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뭔 소리야. 우리 무기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대형 함정을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 장쇠칭은 비웃듯이 말합니다. 응, 수량만 많지. 한 번이라도 실전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어.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대부분 제 기능을 못할 거라던데. 심지어 연료 대신 물을 넣었다는 소문은 알지. 저는 머리가 띵해지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싶었습니다. 그건 일부 언론이 과장해서 떠벌리는 거고 우리 위대한 중국 공산당과 군대는 그런 실수를 절대 허용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 전 창고에서 본 그 물통이 떠올라 식은땀이 흐릅니다. 더 짜증나는 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뉴스가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 상부에서는 실적이 좋다며 보고서를 꾸며내라고 닥달한다는 겁니다. 사실 실적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는데 보이는 숫자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중국은 전 세계 함정 보유 수량 1위 같은 식의 문구로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다시 해외 언론이 수량만 많고 품질은 조악, 이미 내부 부정부패로 실전 투입은 불가능할 수준이라고 받아쳐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놈의 서방 언론, 특히 한국 언론놈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렇게 허접하게 묘사할 수 있지 하고 이를 갈면서 정작 내부 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제 입 밖에 꺼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회사가 어떤 곳입니까? 기밀 유출이니 뭐니 잡아떼며 문제 제기하는 엔지니어는 금세 해고를 당하거나 아예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베이징에서 열린 군수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당간부와 군 고위 간부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간단한 리셉션 자리에서 우연히 어느 해군 사령부 쪽 인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하이펑웨이였는데 얼굴은 고급스럽게 생겼고 옷차림도 번듯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자 그는 제게 뜬금없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나 KDDX 차세대 구축함 관련 이야기를 꺼내더니 우리가 발목을 잡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들이밀었습니다. 바오롱 엔지니어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해군 함정들, 센서 기술과 소나 기술은 한국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 전 수출한 잠수함은 디젤 엔진 기반이지만 전기 추진 기술이 굉장히 향상돼서 소음 저감 기술 면에서 압도적 수준입니다. 우리 함정은 디자인만 거창할 뿐 내부 시스템은 다들 재탕이고 부품도 중간에서 다 빼돌려서 싸구려로 채우는 상황 아닙니까?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간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러니 전력 강화는커녕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러시아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며 그게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우리 군은 이미 세계 최대 함정 보유량으로 하고 반박했지만 하이펑웨이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수량이 뭐가 중요합니까? 휴지 조각처럼 내부가 엉망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실제로 유사시엔 못 써먹습니다. 더구나 우리 해군 장교들 중 다수가 실전 경험도 없이 승진만 빨라서 작전 능력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계속 홍보 영상으로 쇼를 하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다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우리의 부패 구조를 분석해서 논문까지 내놓고 있다니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한국에서 논문을 낸다는 대목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부패를 논문으로 다뤘다고요. 그들이 뭔데 우리의 구조를 분석합니까? 하이펑웨이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내 종합연구기관에서 중국 군수산업의 관료, 부패 양상을 연구해 2년 전부터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여러 건의 사례가 심층적으로 다뤄져 있고 물을 넣은 미사일 사건이나 연료 전용 횡령 사례가 대표 케이스로 언급됩니다. 우리 중국 안에서도 쉬쉬하던 걸 한국이 일찌감치 자료 입수해서 분석해버렸으니 결국 전 세계가 알게 된 셈이죠. 그 말을 듣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역시 문제가 커지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왜 하필 한국이냐? 한국이 왜 우리의 치부를 그렇게 낱낱이 들추며 비교하는 거냐?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곳에서 그런 불만을 입 밖에 내면 하이펑웨이 같은 고위층 인사들에게 찍혀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씁쓸한 웃음만 흘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남아 술병을 기울이며 인터넷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외 반응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역시 한국 언론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서방 언론도 우리 중국 군사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까지 가세해서 만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어떤 도발을 한다면 내부 부패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기사를 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끝이군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는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설령 실제 상황이 그렇더라도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망가지는 꼴은 결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곧 있을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최신 미사일을 선보이는 무기 시연 행사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기 시연 준비 담당 TF에 차출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시연은 거의 쇼에 가깝습니다. 실제 발사를 하거나 하면 좋으련만 홍보 영상으로 때우고 장식된 모형 무기를 화려하게 전시하는 게 전부입니다. 상부에서는 그 어떤 매체가 와서 취재해도 완벽하게 보이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날 밤에 TF 회의가 열렸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팀원 중 누군가가 용감하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실사 발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영상이나 모형으로만 때우면 외신들이 또 조롱할 텐데요. 그 순간 제 윗선 책임자인 리우텐컹이라는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사 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연료를 어디서 조달해?
지금 돈이 없어. 예산은 이미 다 쓸 곳에 쓰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발사하다 실패라도 하면 망신만 더 커진다고.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발사 연료가 없으면 물이라도 넣어야 하나 하는 농담이 입가에 맴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이번 시연도 가짜 미사일 모형만 빛나게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계속 허풍과 부실만 쌓이는 거겠지 하지만 크게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고 할 말이 없던 게 저도 매달 월급 받고 이 구조 안에서 물을 먹고 사니까요. 얼마 후 무기 시연 행사를 앞두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업체 담당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무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효과를 넣어서 마치 우리가 실제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미 지난번 행사 때도 그런 식으로 대규모 CG를 때려박아서 국내외 프로파간다 채널에 유포했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상부에서도 칭찬받았다더군요. 누구는 그거 보고 진짜라 믿으면 안 되는데 라며 헛웃음을 쳤고 누구는 어차피 전쟁 안 나니까 괜찮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부쩍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중국 내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민심은 흉흉해지는데 만약 이 흐름을 돌리기 위해 우리 지도부가 무리수를 두어 외부와 충돌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막상 부실한 무기가 전쟁터에 나가면 저나 제 동료들이 몰래 숨기려고 했던 모든 치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치욕을 당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비교되는 상황이 잦아질 때마다 우리 내부 반발도 심해집니다. 한국 따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컸다고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라고 소리를 치는 이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부패가 문제가 맞으니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려면 누군가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만약 제대로 개선 방향을 제안하거나 한국이나 서방의 무기 시스템을 연구해와서 내부에 적용하자고 말하면 그날로 짐 싸야 할 겁니다. 이런 고민이 폭발하던 어느 날 제게 결정적 멘탈 타격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제 동료 친한파라고 불리는 장쉐칭이 제게 다가와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바오롱, 봐봐. 이거 한국 국방TV에서 나온 다큐인데 자기들 자주포랑 전차가 얼마나 성능이 우수한지 시연하는 장면이야. 저는 보기 싫었지만 억지로 영상을 봤습니다. K9 자주포가 사거리와 명중률, 연사속도 면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데 해외 훈련장에서도 칭찬 일색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와 맞먹는 수준이며 일부 측면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해외 전문가들이 내렸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비웃으려 해도 영상 속 장면은 CG가 아니라 실전 훈련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자막에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품질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 그리고 부정부패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장쉐칭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바오롱,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순간 열이 뻗쳐 장쉐칭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왜 자꾸 한국 예찬론만 펴? 우리 대국 중국이 어디가 부족하다고 그래? 우린 세계 최대 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고작 몇십만 명 병력이 전부라고. 그러자 장쉐칭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합니다. 병력이 많아도 장비가 엉망이고 병사들은 무슨 전투 의지가 있겠어. 그리고 한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술자리에서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당황해서 말리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계속 씩씩거리면서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딜 감히 우리와 비교하냐. 전투가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 군대가 단숨에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커다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 후로 제 이미지는 회사에서 욱하는 성질머리를 가진 인물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윗선에서는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며 경고를 줬고
동료들은 제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들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겉으로만 모르는 척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나 구조적 부패가 널리 퍼져 있고 외부에서는 우리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만난 늑수그레한 퇴역군 간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리샤오민이었는데 과거에 공군 정비 쪽에서 꽤 높은 직책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그가 저의 직업을 알고 난 뒤로 슬쩍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요즘 우리 군수업체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계속 나오는데 현실은 어떤가? 저는 괜히 발끈해서 헛소문일 뿐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리샤오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자네를 탓할 생각이 없어. 하지만 말이야, 한국이나 미국에서 저렇게 선진 무기를 만들어내고 실전 배치에서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안 우리는 뭐 했나? 부패 척결은커녕 내부에선 예산을 서로 빼먹기만 하잖아.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말하더군요. 나도 공군에 있으면서 장비 납품 업체와 결탁해서 중간에서 돈 받아먹는 걸 본 적이 있어. 고쳐야 한다고 소리쳐봤지만 돌아오는 건 보복뿐이었지. 결국 내가 먼저 나오게 됐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중국 내부의 부정부패를 당연시하고 또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걸까? 하지만 그 시선은 곧 저를 향해 돌아옵니다. 아니, 남들이 우리를 깎아내리면 우리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지. 왜 자꾸 내부 고발이나 폭로로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냐?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저를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의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엔 미사일 고체 연료 개발 프로젝트에 긴급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액체 연료를 쓰다가 문제도 많고 조달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심하니 고체 연료가 대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조금만 파고들면 이미 이 고체 연료 개발 프로젝트에 책정된 예산의 대부분이 간부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실제 연구에 쓸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관련 핵심 기술도 사실상 러시아에서 사들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러시아조차 자기들도 무기 품질 논란에 시달리는 판국인데 제대로 된 기술을 우리에게 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단 TF에 들어가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프로젝트 첫날 회의에서 간부들은 이런저런 서류를 주며 이건 대회비니까 절대 유출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니 구체적인 기술 자료는 몇 장 되지도 않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 내역과 구매 예상 물품 목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예산 항목 중 상당수가 설명 불가 항목이라는 명칭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총 예산의 40% 이상이 설명 불가 항목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알아야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위원장 자리에 간부가 비웃듯 답했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지 마. 높은 분들 지시야. 군 수뇌부와 우리 당국 관계자들이 연계돼 있는 거니까 굳이 캐물을 필요 없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얼마 전 한국 기사에서 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군수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은 예산 운용과 관료 부패이다. 제발 이 말이 틀려야 하는데 눈앞의 현실은 철저하게 그 기사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중간 점검을 하러 상부 간부들이 내려왔습니다. 다들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와서 몇 분 브리핑을 듣더니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며 고급 술만 실컷 마시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무기 개발 실무자들을 독려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한바탕 파티를 즐기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어차피 실전에서 쓰이지 않을 테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고체 연료 프로젝트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갑니다. 실제 개발 상황은 지지부진한데
보고서에는 번지르르하게 개발률 85% 달성 해외 협력 체결 임박 같은 허위 호재만 가득 찹니다. 그러면 또 홍보 영상을 만들어 대내외에 뿌립니다. 저는 속이 문드러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부 명령에 맞춰 보고하면 인센티브가 오르고 제 월급도 조금씩이나마 오릅니다. 이 어두운 구조에서 저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 후반, 한국 쪽 언론에서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군사력 러시아보다도 뒤떨어질 가능성 크다라는 전문가 칼럼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 무기의 부실이 중국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한국이 이미 러시아 전차를 비교 연구해 K1을 개발했듯 중국제 전차나 자주포의 약점도 한국 연구기관들이 정밀 분석 중이라는 내용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읽고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한국이 뭔데 우리 전차와 자주포를 분석한다는 거야. 우리가 언제 허락했냐고. 하지만 물론 허락이 필요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요. 어디선가 이미 우리 무기를 입수해서 해부하든 아니면 위성 이미지와 정보 요원들을 통해 수집하든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 와중에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대만에도 지인들이 좀 있어서 그쪽 소식을 슬쩍 전해주었습니다. 대만 쪽에서는 만일 중국이 침공을 시도해오면 엄청난 최신 기술로 무장된 방어 시스템을 준비해뒀다고 자신하며 거기에 한국에서 도입한 일부 전자전 기술도 적용된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만일 그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승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물론 저는 밖으로 그 생각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겉으로는 우리는 세계 최강, 우리 인민의 반군이 나서면 대만쯤이야 한 달이면 점령 가능이라는 말을 억지로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웨이보나 여러 중국 내부 SNS에서 상부 간부들의 부패와 무기 부실, 그리고 한국 무기가 자꾸 비교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글들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국에서는 검열로 차단하고 글을 지워버리지만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VPN 등을 써서 해외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다. 한국 무기에 비해 수출 실적도 저조하고 기술력에서도 뒤처진다는 댓글들을 보면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비록 속으로는 그 말이 사상 누각 같은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적어도 제가 이 체제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연구에 몰두해온 중국 출신의 역사학자 순양이라고 합니다. 주로 명나라 전후 시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명나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뻗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각 지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경상남도 진주라는 도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농계제라는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농계제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조선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적장을 처단했다는 농계라는 여인과 진주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김시민이라는 장수를 기리는 행사가 성대하게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나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명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지하고 종속된 상태였으며 조선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전쟁에서 활동한 여러 장수나 의인들 역시 명나라의 영향권이나 지휘체계 아래 있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죄다 조선의 영웅으로만 치켜세우며 스스로 독립적으로 거둔 성취인 듯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 측 사서나 기록 일부에서 조선은 명나라의 완전한 속국이나 다름없었다는 뉘앙스를 읽어낸 적이 있었고 그 근거에 기반해 김시민과 논계 역시 사실상 중국의 통치권 아래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논계제에서 논계를 크게 기리는 일에 대해서도 저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명나라가 없었다면 제대로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슨 근거로 논계를 전적으로 조선의 의인인 양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축제를 연다는 말인가. 게다가 김시민 장군 또한 명나라를 배후에 두고 여러 작전을 펼쳤을 텐데 오직 한국의 장수인 것처럼 선전한다니
이는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란 곳이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여 근근히 발전해온 소국이라는 인식이 제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농개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진주로 가서 이 농개제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곳에서 공공연히 제 주장을 펼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논개와 김시민 모두 중국의 통치 아래 있던 인물인데 한국이 그 사실을 교묘히 숨기고 마치 고유의 영웅으로만 치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학자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좋고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그 현장에 뛰어들어 직접 문제를 제기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결심을 주변에 털어놓자 동료들은 제게 조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요즘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으니 가는 김에 좀 더 세심하게 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싶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작은 반도 국가가 과연 중국처럼 화려한 문명을 뽐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한국에 가서 중국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 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곧장 예약하고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제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을까 봐 중국식 즉석식품이나 향신료를 넉넉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들은 적이 있어 휴대용 변기 도구까지 가져갔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에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저희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곳을 직접 본다는 호기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만간 크게 한바탕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내린 곳은 인천이라는 지역의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건물이 몹시 거대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설마 이토록 넓고 깔끔한 공항일 줄은 몰랐습니다. 출입국 수속 또한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중국도 이런 시설쯤은 문제없이 갖추고 있다고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이미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몇 차례 마주쳤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길을 물어볼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이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한국이 이렇게 나름대로 세계화에 대응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인 수준을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저런 몇몇 표면적 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정작 다른 면은 못 믿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농개제가 열리는 진주까지 이동하려면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에서 남쪽 지방까지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한국의 고속철도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고속철도 역시 상당히 깔끔하고 편리했습니다. 좌석마다 충전 단자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니 한국의 도시와 시골 풍경이 번갈아 펼쳐졌습니다. 초록 들판과 강, 도시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등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고 자연경관도 아름다워서 저는 내심 또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발전도 중국에 비하면 보잘것없지 라며 억지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진주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역 주변은 의외로 도시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리도 깔끔하고 간판들이 한글로 가득했는데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기사분에게 물어보니 진주라는 곳은 경상남도에 속한 도시이며 옛날부터 진주성 전투나 농개 이야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내리게 한 숙소도 생각 이상으로 깔끔했고 로비에서 만난 직원이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농개제 현장에 가서 제 주장을 펼쳐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서둘러 진주성으로 향했습니다. 농개제는 주로 진주성 일대와 남강이라는 강 주변에서 펼쳐진다고 들었습니다. 진주성에 도착하니 이미 입구 주변이 축제 분위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쏟아부으면서 농개와 김시민을 한국의 인물로만 기리는 행사를 하다니 저에게는 과장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홍보 안내 책자를 얻었는데 그 안에는 농개와 김시민에 대한 소개 글이 가득했습니다.
논개는 충절과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쓰여 있었고, 김시민은 진주성을 사수해 큰 승리를 거둔 장수라고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자를 훑어보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들이 명나라가 없었다면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한국의 영웅인 양치켜 세우다니. 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왔다는 의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진주성 내부로 들어서니 축제를 체험하는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코너, 한국식 전통 음식을 만드는 체험 부스 등이 있었고, 무대에서는 논개 이야기를 각색한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잠시 지켜보았는데 논개가 적장을 남강에서 껴안고 뛰어내려 함께 죽음으로 이끈 이야기를 극으로 표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감탄하면서도 뭔가 가슴 뭉클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명나라의 덕을 입어 조선이 겨우 유지되었던 시기에 어찌 이 여인이 조선을 위해서만 몸바친 양 묘사하는가, 전혀 명나라의 존재감은 언급도 안 하는 건가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현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제공해주는 중국인 가이드를 발견했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보였는데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논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중국인이라면 혹시라도 저와 생각이 비슷할 수 있으니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쪽으로 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중국어로 인사를 하며 혹시 명나라가 임진왜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논개 역시 사실상 명나라의 통치 아래 있던 조선의 신민이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는 저의 말을 듣더니 살짝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논개는 조선에 태어나 조선 백성으로 살았고, 임진왜란 중 진주성과 연관된 사건에서도 조선 쪽 기록에 그녀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또렷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명나라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다 해도 조선이 완전히 명나라의 속국은 아니었으며, 적어도 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전투와 거기에 참전한 이들의 행적은 조선의 영역 안에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째서 같은 중국인인데도 저렇게 한국의 논조를 거의 그대로 대변하고 있단 말인가. 저는 거칠게 반문했습니다. 정말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배운 역사는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았고 조선 왕조가 명나라의 책봉을 받는 종속국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논개나 김시민 같은 이들을 전적으로 조선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이드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책봉 체계와 종속국 개념은 다르며 조선 왕조가 독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역사학계의 정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논개와 김시민이 굳이 명나라 신민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를까. 어째서 중국인조차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입장을 돕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마 반박할 말이 궁해져서 속으로 이를 갈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관광객들도 저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고 몇몇은 제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진 걸 보고 피하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이상한 트집쟁이로만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날 오후 저는 진주성 내부에 위치한 김시민 장군 전시관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는 김시민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전시해 놓고 해설사가 관람객을 이끌며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고 진주성을 사수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듣고 있다가 해설사가 김시민을 조선의 장수로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말하는 순간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중국 쪽에 있는데 그렇다면 김시민 또한 명나라의 지휘를 받았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요. 해설사는 인자한 표정으로 천천히 답했습니다. 임진왜란 기간 중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하긴 했지만 진주성 전투 당시 김시민은 조선군만으로 성을 지켜냈고 명나라 군이 완전히 직접 개입한 것은 조금 뒤의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시민은 확실히 조선 관직 체계에서 임명된 인물이며 각종 고문원과 족보, 국내외 학계의 논문 등을 통해 그의 활동 무대가 조선 내부였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종속국이면 당연히 그 군대도 명나라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설사는 흔들리지 않고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완전히 일방적인 복속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저는 더욱 억울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런 식으로 한국 쪽의 설명만 강조하고 중국 쪽 사료에 따르면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니 김시민도 결국 명나라의 지시 아래 움직였다는 제 주장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내세울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히 중국 사서에 조선이 속국이라고 언급된 문장이 몇 개 있을 뿐 거기서 곧장 김시민이 중국 장수였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고 해설사와 또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말싸움이 심해지자 주변 관람객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전시관 스태프들이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차마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버럭 소리를 한번 지르고는 전시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경비로 보이는 사람들이 달려올 듯한 기색을 보였기에 괜히 더 큰 충돌이 벌어질까 봐 저도 슬그머니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주의 어르신들로 보이는 노인분들을 또 몇 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분들에게도 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논개나 김시민이 중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왜 부정하느냐고 다그쳤지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오랜 세월 진주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김시민과 논개가 중국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중국 사료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우겼지만 그들은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역사 기록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조선에서 태어나고 조선 제도 안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나 명나라가 원군으로 참전했으나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가 살아있었고 속국이라고 해서 조선인이 모두 중국인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분들의 태도가 단호해서 더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 스스로도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논개나 김시민이 굳이 중국인이 되어야 하는 논리가 정확히 무엇일까? 제가 떠받드는 중국 사료는 그렇게 단편적인 문장에 불과한데 과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저는 그때까지도 제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계속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저는 숙소에 돌아와서 잠시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확인해 보니 이미 제가 진주성 곳곳에서 시비를 걸고 다니던 게 몇몇 사람에게 찍혀 온라인에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외국인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소란을 피우더라. 김시민이 중국 장수라니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하면서도 억울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는 쪽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논개제는 더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축제의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논개를 기리는 공식, 기념식이 열리는 무대 근처로 가봤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 있었고 사회자가 한국어로 논개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멘트를 하고 전통 복장을 한 배우들이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그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화하고 우상시하는데 논개가 명나라의 영향 아래 있던 조선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대 앞으로 다가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논개가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왜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의사 정도는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돌아보았고 주최 측 스태프들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스태프는 저에게 행사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저는 스태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축제가 진실을 외면한 거짓 행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행사 관계자들이 더 강하게 저를 제지했고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몰려와 저를 무대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지만 끝까지 고함을 쳤습니다. 논개는 진정한 조선인이 아니라 중국이 베푼 힘 아래에서만 활약한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잃고 있었는지 그때 저는 차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현실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축제에 와서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고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펼치며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국에서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 행동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려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휴대용 버너를 펴놓고 중국식 전골 요리를 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산불 위험, 안전 문제, 위생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한다며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고 중국에서는 이런 정도 일은 대수롭지 않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저를 꺼렸고 축제 관계자들도 제가 또 어디서 시비를 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안내원들조차도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인 안내원에게 왜 이런 농계제 행사에 동참하느냐, 당신도 중국인이라면 이런 역사 왜곡을 반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그 안내요원은 제게 역사 왜곡이 아니라며 논개는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문헌으로 입증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더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달려와서 저를 말렸고 결국 저는 또다시 소란스러운 인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축제 일정 중반쯤 저는 지역 경찰서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행사장과 공공장소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축제 주최 측에서도 정식으로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행사장에 들어오지 말아달라. 수많은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질서를 해친다는 항의가 쇄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막막해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리려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역사를 왜곡하는 몹쓸 인간처럼 취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정말로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논개제 기간 내내 머무르며 줄기차게 시위를 할 생각이었지만 체포되거나 강제 퇴출당하면 제 인생에도 큰 불이익이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주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우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고 동시에 그곳에서 제가 시도한 일들이 너무 무모했음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인천 근처의 공항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이 며칠 동안 겪은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주장은 사실 빈약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종속국이었으니 그 시기 조선에 속한 인물은 전부 명나라 백성이라는 식의 단순 논리였으나 한국 측 사료들은 조선이라는 독자적 왕조가 존재했고 실제로 임진왜란 중에 조선군이 독자적으로 싸운 전투도 많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시민이나 논개가 활동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조선 내부 문헌과 당대의 증언, 심지어 해외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조선인이 맞다고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중국 사서의 아주 단편적인 문장만 붙잡고 이들을 중국 통치하에 있던 인물이니 중국인이다라고 우겨댄 셈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기본적인 해외 예절도 지키지 않고 마구 행동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휴대용 버너로 요리하고 심지어 길가에서 용변을 보는 등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민폐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고 축제 주최 측과 경찰의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은 그 어떤 나라를 가든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중국에서 익숙하게 해왔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엄연히 법적 위반이나 최소한의 공공규범에 어긋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미처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천의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인터넷을 잠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몇몇 개인 블로그에 진주에서 논개제 도중 중국인 한 명이 이상한 주장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대개 그 중국인이 너무 무지하고 무례했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김시민과 논개를 중국인이라고 우기다니. 그런 황당무계한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한국을 무시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원인을 대부분 제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서히 제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좀 더 차분하게 학술적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한국 역사학자들과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저 축제 현장 한가운데서 마구잡이로 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현지 법규나 예절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이 저를 반길 리 없고 오히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위험인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보니 이미 한국에서 찍힌 제 사진과 영상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몇몇 사람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왜 하필 학자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한국 축제에서 소동을 일으켜 중국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느냐며 꾸짖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이 독자적인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에서 모든 영웅을 마치 조선의 것이라고만 치켜세우는 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제대로 된 사료 분석이나 국제적 학계의 합의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한두 문장만으로 전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인해 컸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도리어 제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또 논개와 김시민이 과연 어느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었는지, 그런 세부적인 논의는 엄정하고 방대한 사료 연구와 학문적 교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축제 현장에서 무작정 뛰어들어 제 목소리만 높였고 기본적인 규범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건 수많은 조롱과 분노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국에 갈 일이 생긴다면 저는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훨씬 더 성숙한 태도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 나라의 공공장소 예절과 규칙을 존중해야 하고, 제가 역사적 주장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논문이나 발표 등으로 제시하고 반박을 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억지와 감정만 앞세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논개와 김시민에 대해서도 저는 연구자답게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조사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명나라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에 중국 통치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아니면 한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엄연히 조선 땅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학계의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지난번처럼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참담한 망신을 당하고 말겠지요. 결국 이번 진주 여행은 제게 극심한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논개제 현장에 가서 저는 개박살을 낼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크게 망신을 당하고 허둥지둥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를 주도하던 축제 관계자들이 저를 강제 퇴장시키다시피 했고, 경찰에서도 경고를 해서 저는 부랴부랴 귀국 항공편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아무것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이 기억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